삼종 친구들 안녕하세요. 민지쌤입니다. 삼국시대. 드디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한국 고대사의 시작 지점에 왔습니다. 수많은 히트작 사극 드라마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정말 흥미진진한 시대이죠.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한반도에서 서로 각축을 벌였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이야기를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신라와 가야 친구들 슬퍼하지 말아요. 원래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한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삼국시대 세 국가 모두에 적용되는 공식, 이른바 삼국시대 국가 발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사의 공식과 법칙이 어디 있겠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삼국시대는 이 틀 하나만 잘 기억해도 훨씬 수월합니다. 첫째, 삼국의 국가 발전은 항상 같은 패턴을 지닙니다. 모든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국가 발전 패턴을 경험합니다. 먼저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을 거듭하며 점점 성장해 나가죠. 그러다 국가의 발전이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린 이것을 전성기라고 부릅니다. 전성기에는 영토도 최대로 확장되고 국민들도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하지만 최고점을 찍었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아요. 이제는 내려올 곳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전성기를 찍은 국가는 결국 쇠퇴기를 거쳐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삼국시대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국시대에만 적용되는 몇 가지 특수한 이야기를 덧붙여보죠. 먼저 삼국시대는 전성기 전에 고대국가 체제정비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이 고대국가라는 게 국가 발전 단계상 연맹왕국 다음 단계로 왕의 권력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중앙집권 국가라고도 불린다는 사실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죠. 고대 국가 체제 정비의 기본적인 내용은 국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위가 부자 상속이 된다는 점,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다는 점, 그리고 율령이라 해서 국가의 기본적인 제도나 법 같은 것이 정비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아니지만 어떤 국가는 쇠퇴기에 이르러서 국가를 일으켜 보려는 중흥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다시 한번 흥해보자 이런 의미죠. 하지만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렀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부흥 시도가 나타납니다. 망하기 전 최후의 발악이라 생각하면 돼요. 부활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쉽죠. 두 번째 법칙은 더욱 간단합니다. 전성기를 이룬 한 나라가 있을 때 다른 두 나라는 그 나라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절대 그렇지 않고 두 나라가 똘똘 이렇게 힘을 뭉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동맹을 체결한 두 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한 이 국가를 견제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법칙입니다. 이것은 삼국 각국의 전성기 당시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이 전성기를 차지한 시기도 차례대로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1세기씩 증가하는 패턴으로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각국은 전성기에 공통적으로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딜까요? 네, 눈썰미 좋은 친구들은 알아봤겠지만 바로 한강입니다. 실제로 삼국은 이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삼국시대 내내 각축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이 한강 지역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것일까요? 첫 번째, 한강은 황해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강을 차지하면 해상 교통을 장악하는 데 유리했죠. 또 한강을 차지한 지역은 바다 건너 이렇게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선진 문물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은 지리적으로도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강이 흘러 농사를 짓기 유리할 뿐 아니라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에도 최고죠. 이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한강은 삼국시대 인기 폭발 지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삼국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것은 바로 고구려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본 국가 발전의 단계를 고구려도 비슷하게 경험하는 편입니다. 다만 고구려에서 중흥 시도를 잘 얘기하진 않는 편이고요. 우리는 요 각각의 단계에 1, 2, 3 단계라는 이름을 붙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주몽이라고 불리는 활을 아주 잘 쏘는 것으로 유명하던 부여의 왕자가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피해 남하하면서 건국됐습니다. 기원전 37년 압록강 중류의 졸본이라는 곳에서 건국되었죠. 하지만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 지역은 지대가 높고 험준해서 방어에 유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농경과 생활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세기 무렵 태조왕 시기에는 국내성, 오늘날 중국의 지린성 지안이라는 곳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영토를 더욱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태조왕 시기 더더욱 성장한 고구려는 한반도 동쪽에 옥저, 동해와 같은 힘없는 소국을 정복하였고 북쪽으로는 중국 후한과 경쟁하면서 요동 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했어요. 태조왕은 고구려를 이끌고 있던 5개의 부족 중에서 게르부라는 부족의 우두머리였는데 태조왕을 중심으로 점점 힘을 키워나간 게르부 고씨 일파는 이 시기부터 독자적으로 왕위 세습을 시작하면서 권력을 다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역사를 배우다 보면 요 태조라는 이름이 붙은 왕들은 다 그 나라를 건국한 왕들이거든요.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왜 고구려는 진짜 찐 건국자인 주몽이 아니라 태조왕 앞에 태조란 칭호가 붙었을까요? 그만큼 태조왕의 영토 확장과 제도 정비 등의 업적을 아주 중요하게 봤기에 사실상 국가 기틀을 마련하고 토대를 다진 고구려의 건국자나 다름없다라고 후대 역사가들이 평했다고 볼 수 있죠. 2세기 고국천 왕은요, 우리 교과서엔 등장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국천왕은 안류라는 현명한 사람의 추천을 받은 을파소를 등용했어요. 이 을파소란 인물이 고국천왕에게 건의한 아주 중요한 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진대법입니다. 진대법은 봄철 보릿고개 시절에 백성들에게 낮은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추수하는 가을이 돌아오면 백성들이 이것을 갚게 만드는 법이었어요.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법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고국천왕 시기 핵심 포인트는 고국천왕 시기에 왕위의 부자상속,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확립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이런 문장이 있는데 부족적 전통을 지녔던 오부는 수도의 행정구역으로 사실상 격화되었고 각 부의 힘을 갖고 있던 족장들은요. 이제 중앙의 귀족으로 그 지위가 내려왔고 이것과 분리되는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배층이 이제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을 하여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였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확인했던 고대국가 체제정비 3요소 중에 첫 번째가 여기서 달성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정작 고국천왕 본인은 이 원칙을 확립한 후 아들이 없어서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3세기 고구려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중국은 이 시기에 이제 위, 촉, 오라고 하는 삼국으로 나뉘어서 천하를 다투고 있던 우리가 삼국지라는 책으로 잘 알고 있는 시대가 펼쳐지는데요. 그 중에 위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했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고구려가 무려 이 위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위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위가 천하를 차지하지만 얼마 안 가서 북쪽의 유목민족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남하하게 되면서 5호 16국 시대라는 시대가 전개된다는 거 여러분들 세계사 열심히 공부했으니 모두 기억하고 있겠죠?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는 미천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미천왕은 중국에서 5호 16국 시대가 전개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줄 아는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중국이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지금은 한반도에 관심을 꺼두고 있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겠죠. 이에 미천왕은 한반도에 아직까지도 남아서 끈질기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던 중국의 군현, 낙랑군을 313년에 멸망시켰습니다. 이로써 중국 군현 세력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하지만 고구려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국 원왕 시기 고구려는 선비족 전현이라는 나라의 침입을 받아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등 위기를 맞았는데요. 마음만 같아선 복수하고 싶었겠지만 전현이 너무나 강력한 데다가 심지어 고국 원왕의 아버지 시신, 어머니, 와이프까지 인질로 잡아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국 원왕은 어쩔 수 없이 전현과는 우호 관계를 체결하고 북쪽으로의 진출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서 백제를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참 불행하기도 하지.
당시 백제는 근초고왕의 지휘하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강국이었습니다. 결국 고국 원왕은 백제라는 벌집을 잘못 건드렸다가 근초고왕과의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고국 천왕과 고국 원왕의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죠. 고국 천왕은 진대법이라는 자비로운 법을 실시한 하늘 같은 왕이니까 하늘 같은 고국 천왕. 고국 원왕은 전현에게도 져 백제한테도 져 원망이 가득할 테니 원망 가득한 고국 원왕 이렇게 기억합시다. 고국 원왕 이후에 왕위에 오른 소수림 왕은 아버지의 원수 백제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하지만 칼날이 무디면 뭐 제대로 썰겠나요? 백제를 썰어버릴 수 있는 예리한 칼을 만들려면 먼저 인내심을 갖고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소수림 왕은 국가의 체제를 차근차근 정비해 나간 왕입니다. 먼저 오늘날의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 태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는데 율령은 국가의 제도와 형벌을 말해요. 기본적인 체제를 이때 다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불교를 수용하고 이를 공인하면서 사회 안정을 이룹니다. 소수림왕이 발현한 튼튼하고도 예리한 칼날은 이후 2대에 걸쳐 고구려가 백제의 원한을 갚고 나아가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하여 전성기를 맞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 번쯤 모두가 들어봤을 법한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 이름처럼 넓은 땅을 개척한 왕입니다. 먼저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의 바로 북쪽 지역까지 내려온 데 성공해요. 지도상으로는 이거 전체는 아니고 한 이 정도? 어느 정도 원수를 갚은 셈이죠. 마침 이 시기 한반도 동남쪽 변방의 작은 나라 신라가 지금 가야와 외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광개토 대왕에게 SOS를 청하자 광개토 대왕은 흔쾌히 당시로선 엄청난 규모인 5만 대군을 파견해서 신라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백제와 가야 그리고 외의 연합군을 격퇴해 주는 데 성공을 합니다. 당시 백제가 전성기를 이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성기가 아니었던 고구려랑 신라가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아서 동맹을 체결하고 백제를 견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신라의 호우총이라는 무덤에서 발굴된 호우명 그릇의 기록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광개토 대왕의 본격적인 영토 확장은 주로 북쪽의 만주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광개토 대왕은 먼저 후연을 격파해서 요동 지역을 확보하였으며 거란과 동부역 이렇게 두 나라를 굴복시키기도 합니다. 이렇듯 영토 확장의 대업적을 이룬 광개토 대왕은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적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광개토 대왕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장수왕은 이름처럼 98살까지 살아서 장수했다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 고구려는 전성기를 이룩하게 됩니다. 장수왕은 427년 평양으로 천도했는데 수도를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장수왕이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쳐서 한강 이북을 얻어낸 데 이어 이번에는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해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 중국의 남조 그리고 유연과 북이와 같은 이런 강력한 세력들과 대등한 외교를 펼치게 되며 이런 강력한 중국 왕조들과 고구려가 서로 견제하며 공존하는 다원적 국제 질서가 형성됩니다. 이 시기 한반도 최강의 강대국 자리에 오른 고구려는 본인들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천하관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백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백제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는데 전성기를 4세기라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맞이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쇠퇴기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백제는 쇠퇴하던 중 한 번 더 나라 체제를 정비하고 중흥을 꾀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번엔 중흥까지 포함해서 총 4단계로 나누어서 백제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백제는 고구려에서 남하한 비류 온조 형제에 의해서 기원전 18년 한강 하류 토착민과 결합해 건국되었어요. 이들은 위례성이라고 하는 곳을 도읍으로 삼아서 발전했죠. 한강이라는 핵심 지역을 먼저 차지해서 중국 본토와 빠르게 교류할 수 있었던 이런 지리적, 문화적 이점을 토대로 백제는 빠르게 고대 국가 체제를 정비해 나갑니다. 학자마다 약간씩 이견은 있지만 3세기 고이왕 시기에 좌평이라는 이런 고위 관직을 포함한 관직과 관리의 등급을 마련하고 관리들이 입는 옷인 관복에도 차등을 두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갑니다.
백제는 원래 마한의 54개 소국 중 하나로 출발했는데 이 정도 시기가 되면은 마한의 강국이었던 목지국의 영향력을 넘어서 백제가 마한의 주도권을 장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이왕의 정비가 아주 완벽하진 않았어도 당시로서는 매우 빠르고 체계적인 편이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백제는 비교적 빠르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4세기 초 근초고 왕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왕위의 부자 상속을 이끌어냈고 마한 대부분을 복속하며 오늘날 전라도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합니다. 이때 우리가 앞서 배운 고구려의 원망 가득한 왕, 고국 원왕이 백제로 침입해 들어왔는데 근초고왕 앞에서는 어림도 없죠. 바로 평양성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고국 원왕의 목숨마저 앗아버립니다. 최대 영토를 차지한 백제는 중국 남조의 동진, 그리고 한반도 남부의 가야, 바다 건너 외 이런 것들을 잇는 해상 교역을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특히 외와는 매우 가깝게 지내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백제가 외에 하사한 칼, 칠지도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흘러서 4세기 말 침류왕 시기에는 불교를 수용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때 고대 국가의 기틀이 완성되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보통은 고이왕 때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백제의 영광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5세기 계로왕 시기가 되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면서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수도 한성을 빼앗겨 남쪽의 웅진, 오늘날 충남 공주 지역으로 쫓겨나듯이 떠나게 되었어요. 심지어 고구려의 공격에 이번엔 백제 쪽 왕인 계로왕이 전사하게 되면서 고구려는 고국 원왕의 죽음을 서력하게 됩니다. 우리 계로왕 너무 불쌍하죠? 너무 괴로운 왕이니까 계로왕이라고 기억합시다. 웅진으로 쫓겨난 백제, 이대로 망할 순 없겠죠. 백제는 국가를 일으켜보자는 중흥에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동성왕 시기, 백제는 신라와의 혼인 동맹을 강화해서 고구려를 견제합니다. 그리고 신진 세력을 등용해서 귀족 세력을 견제해 나갔죠. 무령왕 시기에는 댐 같은 수리시설을 축조하는 등 농업 생산을 독려해서 경제적 안정을 이룹니다. 또 지방에 22담로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여기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전국의 왕족의 통제와 지배가 미치게 하는 등 행정제도를 정비합니다. 무령왕 시기에는 중국 남쪽에 들어선 양이라고 하는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했는데 그 증거는 무령왕의 무덤, 무령왕릉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무령왕릉은 벽돌로 만들어졌는데 이 벽돌 무덤 양식이 당시 중국 남조 양의 무덤 양식과 같아요. 그리고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여러 유물들도 남조 양과의 교류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성왕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왕은 앞선 왕의 중흥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먼저 비록 산지로 둘러싸여서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농사 같은 것엔 불리하던 웅진 지역에서 벗어나 수로 교통이 편리하고 평야에 위치한 사비 지역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꿔서 부여를 계승한다는 의식을 드러냈죠. 또 선왕의 노력에 이어서 중앙관청과 지방행정구역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며 중국 남조와 외 등 주변국과 활발하게 교류합니다. 특히 백제의 노리사치계라는 인물이 백제에서 외로 불교를 전파했다라는 사실이 매우 유명합니다. 하지만 성왕의 이야기 역시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왕은 철석같이 믿었던 신라에게 배신을 당해 결국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성왕의 죽음으로 백제의 중흥 노력도 실패로 돌아갔죠. 중흥을 성공시킬 뻔했으나 결국 실패한 성왕, 성공할 줄 알았던 성왕으로 기억해주세요. 신라는 도대체 어떻게 배신을 한 것일까요? 중간중간 등장하는 나라, 가야는 왜 삼국시대에 삼국에 못 끼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문이 들 것 같은데요. 우리 신라와 가야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